오늘 9장인데요. 9장의 내용은 다른 참여자들에게로 자기주도가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참여자들은 두 집단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자료에 있으신 것처럼 첫 번째 집단은 퇴역 군인들입니다. 퇴역 군인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보훈처 뭐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장애 부분입니다. 186쪽부터는 이제 정신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 그리고 지금 178쪽부터는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은 뭐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고요. 지금 이제 상당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정신장애인들의 자기주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장애 분야가 사실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 영역에만 이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큰 영역 자체가 산재장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장애. 그래서 서비스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산재장애의 영역이. 그래서 저는 이 퇴역군인의 자기주도 읽으면서 보훈처도 생각을 해봤지만 산재장애 쪽은 오히려 이렇게 좀 진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 쪽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옵션을 정신장애인 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울러 이게 참 먼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자료 보면서도 그러한 내용들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퇴역 군인들에게 자기주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공유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보시면은 퇴역 군인의 자기주도와 관련된 내용 178쪽에서 보시면 200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재향군인 보건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주도로 진행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보훈처, 근데 여기는 보훈처가 아니고 이제 장관이 있는 곳의 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부 뭐 이렇게 되겠죠. 미국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면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자기주도를 진행하게 됐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는 아프가니스탄 9.11 테러와 관련해서 이제 2000년경에 있었던 9.11 테러,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철수하게 되는 아프가니스탄, 작년에 철수했죠. 거기에서 젊은 군인들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2000년 초부터였으니까 이제 2008년부터 그런 젊은 장애를 입은 퇴역 군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골 지역에서 퇴역 군인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점점 퇴역 군인들과 관련된 퇴역 군인들이 노령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서비스를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 자기주도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뭐 큰 문제 없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79쪽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2018년이죠. 그리고 나서 10년 됐습니다. 바로 사실은 보훈부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하고 파트너십을 맺고요. 이 사업을 바로 접목시킵니다. 근데 이때
보훈부 내에 있는 이 보훈부입니다. 보훈부 내에 있는 의료센터를 전달 체계로 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시도에 하나씩 있는 이제 의료센터이죠. 이게 이제 총 36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산하에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관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들을 인프라로 활용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하는 기관들은 219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뭐 이게 이제 실인원이죠. 2,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연인원은 7,0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2,000명 정도 이제 됐고요. 그 2,000명 정도라고 한다면은 36개 센터는 개당 한 30명 정도, 그다음에 219개는 개당 한 10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규모로 일단 2018년에 이게 세팅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그쪽이 아마 재원이 뭐 상당히 탄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팅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이제 보였는데, 근데 기존에 이분들은 상당히 체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보건부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준비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이런 장애와 노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런 점검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퇴역군인들에게 이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늘 자기주도 개인 예산의 특성이죠.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유급 돌봄 제공자로 채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 지역이라는 것, 이제 이 부분 생각하시면은 그런 이제 그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 나가고 있는 다른 급여들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준화된 사정도구, 특히 미네소타에서 썼던 도구를 사용해서 사례의 사정, 그 다음에 예산의 책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가격을 똑같이 매겨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전달 체계는 의료센터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여서 뭐 예산이 충분하면 뭐 그냥 적용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치로 된 성과 이전에 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183쪽이죠. 183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는 집 밖에 나가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님이 퇴역 군인이고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서비스를 지금 유급 돌봄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를 보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여러 희망을 이루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한번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들이 있습니다. 성과는 결국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분위기는 비용 효과성입니다. 비용 효과성. 그래서 비용 효과성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치로 그냥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내용만 보시면은 기존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년 전에 비해 한 해가 흐르면 재가 서비스 활용의 정도가 55% 증가하는 데 반해 자기주도를 활용하고 있는 퇴역군인의 요양원 활용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이걸 진행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37%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성과를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은 아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